진한 가을빛을 머금은 평택 앞바다는 이맘때면 어김없이 찾아드는 꽃게맞이에 분주합니다. 이제 가는 대로 온다. 기름진 땅은 올 한해 농부들의 정성과 수고로움이 일궈낸 풍성한 결실들로 가득합니다. 넓고 기름진 땅이 자부심이요 자랑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고장.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가을. 올해도 풍년을 기원하는 흥겨운 소리가 평택의 황금빛 들판을 깨웁니다. 경기도 평택은 서해와 드넓은 호수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평택호는 40여 년 전 아산만 방조제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거대한 인공호수입니다. 다양한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명소로도 알려져 있죠. 호수 한가운데 수십 미터 높이로 치솟는 물기둥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보기만 해도 가슴이 탁 트이는 것이 마음속까지 후련해집니다. 이 평택호가 정말 크지 않습니까? 방조제가 생기기 전에는 원래가 이 바다였다고 해요. 물살은 잔잔하지만 바람은 또 바닷바람이 불다 보니까 수상 레포츠를 즐기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평택의 물줄기가 바다로 흘러가는 길목인 평택호. 넓은 바다가 호수가 되면서 이곳을 터전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또한 달라졌습니다. 바다로 나가던 주민들은 이제 호수로 나옵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이다 보니 어종이 풍부하고 어획량도 많습니다. 물반 고기반 시절만은 못해도 지금도 꽤 다양한 어종이 잡힙니다. 붕어, 잉어, 동작에, 뱀장어, 주어종이 그렇고 이제 뭐 참게라든가 새우 좀 잡고 그래요. 잉어 치기도 안 들어가는 거 이건 참 작은 거고 이 잉어인데 메기도 이제 메기도 가끔 나오고 여기는 담수라도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상류에서 계속 좋은 물들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진위천 안성천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해서 물이 순환이 계속 잘 되기 때문에 어종들이 잘 활발하게 번식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그랬듯 대를 이어 고기잡이를 이어가는 어부. 어획량이 줄어들자 함께 그물 치고 고기 잡던 동료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얻는 것이 예전 같지 않다 해서 눈앞의 이득만을 채우지 않습니다. 어린 물고기는 호수로 다시 돌려보내줍니다. 고기가 아직 어려서 키워서 우리가 잡기 위해서 작은 고기는 살려주는 겁니다. 평택호 어부의 삶의 터전이 오래도록 변치 않길 바랍니다. 산은 낮고 들판은 평평해 평택이란 이름을 얻은 고장. 대규모 간척으로 일군 들판은 기름진 농토가 됐죠. 넓디 넓은 들녘에선 푸른 벼가 황금빛으로 무르익어 갑니다. 이
끝없이 넓게 펼쳐진 평택의 황금빛 들판, 정말 장관이지 않습니까? 뭐 올해도 우리 농부들의 땀과 정성이 다 만든 것들이겠죠. 풍성한 결실을 맺은 이 들판을 보니까 제 마음도 다 넉넉해집니다.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들판의 곡식들. 그들의 정성에 보답하듯 알차게 여문 벼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쌀농사로 이름난 평택. 한때 바다였던 들판은 양분을 가득 품었고 평택호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병충해를 막아줍니다. 농사 짓는 풍경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나다를 털어내 자루에 옮기는 일까지 모든 것을 컴바인이 대신합니다. 올 여름 더워서 어떻게 일을 하셨어요? 그러게요. 더워서 좀 힘은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날 일조량이 이게 벼가 꽃이 필 때 일조량이 좋아서 예, 근데 벼알들은 그래도 이제 꽃 필 때 날이 좋으니까 잘 연글고 예, 그런 또 이득은 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태풍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일조량이 좋으니까. 예. 저 그냥 논에 있는 게 이렇게 알알이 다 모아 놓으니까 참 정말 그 농사 짓는 분들이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는 얘기가 뭔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이 한 톨 한 톨을 얻기 위해서 농부들은 또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남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농가에서 흔했던 게 나시라지만 요즘 어디 그런가요? 들판을 지나다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계로 다 도는데 왜 여기 또 손으로 해요? 콤바인이 돌 때 발피 때문에 다시 비는 거지. 밟아가지고 결단 내 때문에. 쌀 한 톨도 허투루 하지 않는 농부의 마음에 저도 일손을 보태봅니다. 아이고, 우리 땀 발이 쑥쑥 빠져. 아이고, 진흙에 발이 푹푹 빠지고 낫질도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야, 이거 잠깐 하는 것도 이래 힘든데 옛날에는 이걸 전부 다 낫으로 다 뱄을 거 아니에요. 마을에선 점심 준비가 한창입니다. 평택쌀로 지은 밥맛은 평택 사람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지금이야 전기밥솥만 있으면 뚝딱 할 수 있는 게 밥이라지만 밥 짓는 일이 참 고달픈 시절도 있었습니다. 보치적삼, 배적삼, 망사적삼 그런 거 있고 앞치마 이렇게 치고 그러고서는 이렇게 막 불을 떼는데 이렇게 좋은 나무가 아니라 보리 심은 보리집 있지. 그 보리 피우던 그 보리집을 이렇게 떼는 거예요. 더운데 앉아서. 그것도 밥을 반찬 그런 거 챙기려니까 더우니까 이제 앉아서 떼지 못하고 발로다 이렇게 막 걸어넣어. 발로 한 발로 걸어넣어가며 반찬 차려가며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 밥을. 아우 밥 맛있게 됐네. 햅쌀밥. 김이 모락모락. 가마솥에서 갓 지은 밥 냄새가 참 구수합니다. 일손 바쁜 추수철이 되면 수도 없이 들밥을 이고지고 날랐습니다. 매 끼니를 차려내는 일이 여간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설거지하고 돌아서면 이내 또 밥을 차려 내와야 했으니까요. 아침은 먹고 이제 곁들이 점심 곁들이 이제 저녁 내가 가는 건 3번인가 4번 나가고 먹는 거 5번 나고 계속 나가는 게 밥 하는 사람은 밥도 못 먹고 내왔다가 또 가서 또 밥을 해오고 이제 설거지 해가지고. 많은 농부들이 이 따뜻한 밥 한 공기에
고단함을 잊었을 겁니다. 밥이 훨씬 고소해. 맛있죠? 네. 어디네? 고맙네. 추수하던 논에 밥상이 차려지면 을에 지나가던 이웃이 함께했죠. 돌아보니 참 그리운 시절입니다. 예로부터 넓은 들이 있어 쌀을 비롯해 각종 농산물이 풍부했던 평택. 그만큼 잔칫날이 많았고 신명나는 농악도 발달했습니다. 평택 농악대들이 펼치는 재주가 참 흥미롭죠. 둥근 가죽 접시를 담뱃대로 돌리는 보나놀이 등 평택 농악은 풍물과 함께 다양한 재주를 선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남사당 같은 그 이제 연예단체 비슷하게 그런 데 건립 같은 거 하고 할 때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쪽에도 다니고 이 시골에서 농사 질 때 또 그 두레도 하고 두레패에 농악도 하고. 농악대들이 어린 무동들을 번쩍 들어 올립니다. 평택 농악의 가장 큰 재미는 무동과 펼치는 다양한 고개입니다. 어린 무동들의 재주가 정말 대단하죠. 평택 농악의 백미로 손꼽히는 건 뭐니뭐니 해도 오무동 놀이입니다. 어깨 위에 2명의 무동들이 오르고 좌우에 또 다른 무동 2명이 매달려 인간 탑을 쌓는 겁니다. 신명나는 놀이로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준 평택 농악. 재주가 많았던 어린 무동들은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제가 그 1978년도에 처음 이게 그 아까 무동했던 꼭대기 3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지금까지 했으니까 한 4, 5년 정도 무동놀이만 했습니다. 그 예전에는 공연복을 딱 벗으면 옛날에 500원짜리 지폐였었잖아요. 뭐 지폐가 막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좀 많이 예뻐라 해주셨죠. 고된 농사일에도 흥을 잃지 않았던 평택 사람들. 그들의 화평했던 마음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고 이어져 옵니다. 경기도 남부 안성시와 화성시 등 수도권 도시들과 인접해 있는 평택은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평택에선 논만큼이나 자주 만날 수 있는 게 너른 밭입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풍성한 수확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특히 평택 노각은 전국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알아주는 작물입니다. 그런데 노각을 재배하게 된 사연이 참 흥미롭습니다. 늙은 오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애오이를 심어서 먹었잖아요. 근데 애오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남으니까 그대로 놔뒀어요. 따먹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각처럼 이렇게 큰 거예요. 크다 보니까 이렇게 애오이를 먹다가 그거를 이제 잘라서 해 먹어보니까 늙은 오이를 너무 맛있는 거예요. 보통 오이를 따지 않고 두면 노각이 되지만 평택에선 30여 년 전부터 자체로도 노각이 되는 품종을 생산해 왔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려 여름과 초가을에 수확을 하는데요. 크기와 무게 면에선 일반 오이보다 월등합니다.
노각오이가 2kg 정도 나가는데요. 일반 그 오이는 저희가 알기로는 한 100g에서 150g 정도 차이가 납니다. 거의 한 15배에서 20배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무침이나 생채, 장아찌 등 다양한 별미 반찬 재료로 쓰이는 노각. 농부들이 정성 가득 키워낸 채소들이 많은 이들의 밥상을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가까우니까요. 뭐 그런 유통비 쪽에서도 타 지역보다 타 시도보다는 많이 절감이 되고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두꺼운 껍질을 벗겨내니 생긴 것은 영락없이 오이. 노각은 오이보다 수분 함량이 많아 갈증 해소엔 그만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먹고 나면 갈증이 사라지고요. 물 대신 이렇게 먹습니다. 흙내음 가득한 풍성함에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넉넉한 결실들이 무르익어가는 가을. 그런데 한 농장이 떠들썩합니다. 우와, 이게 무슨 염소 같기도 하고 양 같기도 하고. 제 눈길을 사로잡은 요 녀석들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아, 이게 지금 양이에요, 염소예요? 사냥이라고 하는데 유용종, 젖을 짜는 염소고요. 흑염소가 좀 구분이 되고요. 이게 뭐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는 보통 털이 부슬부슬한 거만. 면양, 면양이죠. 아, 면양. 네, 이게 면양, 사냥 이렇게 구분하고. 젖자는 염소라 불리는 사냥의 고향은 대부분 알프스 고산지대입니다. 색깔도 다 다르고 이게 종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면? 네. 그 지방 이름인데요. 자넨종은 자넨이라는 지방이 많아서 자넨종, 하얀색. 갈색은 토겐부르크라는 지방 그런 데 많아서 네, 토겐부르크죠. 검은색은 이제 알파인이라는 지방이 많아서 알파인죠. 이렇게. 사냥은 사람도 잘 따르고 성격이 온순해 사육하기가 수월한데요. 서로 머리를 받는 것은 서열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먹이를 먹을 때는 성질이 매우 급한데요. 위가 4개인 사냥은 여느 초식동물처럼 되새김질을 합니다. 6년 전 귀농한 뒤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기 위해 키우기 시작한 사냥. 처음엔 2마리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60여 마리로 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젖을 짜는 시간. 사냥들이 알아서 척척 제자리를 찾아가는데요. 이 자리 찾아가야지. 이 자리, 그렇지. 아직 서투른 녀석들도 있습니다. 사냥류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젖을 편리하게 짤 수 있도록 레일식 기계를 도입했는데요. 아이디어가 참 재미납니다. 사냥들도 익숙한 듯 꽤 길들여진 모습입니다. 따뜻한 걸로 이렇게 닦아주셔야 돼요. 아, 이렇게? 특히 젖꼭지 부분은 깨끗하게. 항상 젖을 한 번씩 이렇게 짜봅니다. 손으로. 오, 나오네. 왜냐면 젖이 이상 있나 없나도 보고 처음에는 이물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짜봅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꽉 잡으셔야 돼요. 대고 누르시면 누르는 거. 여기를 꽉 잡고, 꽉 잡으시고, 꽉 잡고, 그렇죠. 잘하시네요. 처음인데. 잡고. 얘 따뜻하다. 따뜻하죠. 주식동물이 사람보다 체온이 1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평균 체온이 1도가 높기 때문에. 하루에 사냥 1마리당 얻을 수 있는 우유의 양은 2리터 정도입니다.
이렇게 짠 걸 바로 마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예. 이게 저 로우밀크라 그래가지고 한약은 결핵균이 없어요. 그래서 위생적으로만 잘 짜면 그냥 먹는 게 좋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그래요? 예. 이게 살균 처리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먹어도 된다? 예. 보통 이거보다 훨씬 진한데요? 진하죠. 맛이? 예. 되게 고소하면서 기특한 사냥들 덕분에 신선한 사냥류를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해질 무렵 가을 들판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오랜 친구처럼 편안합니다. 평택의 높은 가을 하늘과 넓은 황금빛 들판이 정말로 조화롭고 아름답습니다. 거기다 노을이 싹 지고 있으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동요가 있어요. 노을, 바람, 들판. 바람이 머물다 간 들판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 연기. 노을이라는 동요인데 이 노래의 배경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따라 이 노래가 훨씬 더 정겹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바람이 머물다 간 들판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 연기. 색동옷 갈아입은 가을 언덕에 빨갛게 노을이 타고 있어요. 허수아비 팔 벌려 웃음 짓고 초가지 붕둥근 밭꿈 꾸을 때 고개 숙인 노마트 열매 노랗게 익어만 가는 가을바람 머물다 간 들판에 모락모락. 해가 막 기지개를 켜는 이른 아침. 평택 앞바다가 활기를 띱니다. 여름철 2달간의 금오기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꽃게잡이가 시작됐습니다. 네, 아침마다 해 뜨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참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 맑은 공기 쐬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아무튼 꽃게가 많이 잡혀야 최고예요. 꽃게 안 잡히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예측하기 힘든 바다처럼 그물 속사정은 알 수 없는 법이라지만 다행히 올가을 평택 앞바다의 꽃게잡이는 풍년입니다. 꽃게가 제철이라는 말을 실감케 하듯 꽃게가 줄줄이 올라옵니다. 이제 되는 대로 온다. 꽃게가 왔어요. 순놈, 만놈 다 왔네. 올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높아진 바다 수온은 꽃게가 자라는데 최적의 조건이 되어주었죠. 자, 이거 뭐 대추나무다. 저롱저롱. 평택 앞바다는 질 좋은 꽃게가 서식하는데 알맞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원래 이 조류가 이쪽이 세요. 우리나라에서 조류가 아마 가장 센 걸로 알고 있는데 조류도 센 데다가 이 모래벌이 많아요. 걔는 모래벌을 해서 서식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적당한 그 민물이 이쪽에 그 평택호하고 삽교호 물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물을 걷어올리자 실하게 살이 오른 싱싱한 녀석들이 잔뜩 걸려들었습니다. 육지까지 산채로 돌아가야 제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부들은 그물에서 꽃게를 떼어내느라 분주합니다. 그런데 꽃게의 집게발을 잘라냅니다. 이유가 뭘까요? 꽃게 앞발을 다 자르시는데 왜 자르는 거예요? 깔짝에 물리게 되고 손을 물으면은 다리를 다 잘라놔요. 그래서 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때 다리를 자르는 거예요. 가을에는 암깨보다 숫게의 인기가 더 높은데요. 꽉 들어찬 살 때문입니다. 딱딱하잖아요. 일단 게는 딱딱해야 돼요. 좋은 꽃게는 일단은 이렇게 게를 한번 만져보면 돼요. 만져보면은 이렇게 뚜껑이 눌러서 들어가지 않은 거. 되게 딱딱하잖아요. 한번 만져봐봐요.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고 딱 눌러서 딱딱하네요. 네, 손으로 눌러서 안 들어가면은 이게 살이 많이 차요. 그만큼 살이 찼다는 거죠. 질 좋은 꽃게가 늘 풍성했던 평택 앞바다. 어부들은 퍼내도 마르지 않는 바다 덕에 인생살이의 고됨조차 잊고 살아왔습니다. 아, 무겁다 이거. 많다. 꽃게잡이는 이른 아침에 출항해 늦은 오후까지 이어집니다. 허기가 밀려올 때쯤이면 갓 잡아 올린 꽃게를 냄비 가득 푸짐하게 담습니다. 바다 일을 할 때는 잡는 재미만큼이나 좋은 것이 먹는 재미입니다. 아무런 양념 없이 뜨거운 물에 삶아내기만 하면 바다향 물씬 나는 꽃게찜이 완성됩니다. 자, 이 노란 장이 있다. 응, 알찼네. 이런 거예요. 이렇게 통 열고, 그다음에 배꼽 빼고, 반 자르고. 알차게 여문 꽃게살이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데요. 짭조름하면서 달콤한 맛이 일품이라는 평택 꽃게 자랑이 이어집니다. 이 뚜껑이 이게 국물을 먹어야 맛있어요, 이게 노란. 아, 좋다. 네, 간간한 게 아주 맛있네. 힘들게 일하다가 이거 삶아서 이렇게 먹으면 힘이 확 나죠, 그냥. 아, 맛있어 보인다. 맛있게 잘 맛있어. 어시장에선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꽃게가 배에선 라면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게딱지에 올려 먹는 라면 맛은 말 그대로 별미입니다. 수십 년을 먹었어도 질리지 않는 바다의 맛. 거친 파도와 차가운 바닷바람에도 이 맛에 피로가 싹 가십니다. 바다는 어민들의 생명줄이지. 다 먹고 살고 자식들 키우고 다 벌어서 다 하는 거니까 생명줄이라고 볼 수 있죠. 풍요 속에 고단함도 잊고 살아가는 곳. 그렇게 평택 앞바다의 가을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흐르는 시간에 따라 어김없이 여무는 자연이 참으로 고맙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땅을 일구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일은 1년 중 가장 즐거운 일입니다. 평택에서 이맘때면 늘 해오던 오랜 풍습이 있습니다. 올해 수확한 곡식들로 가을 떡을 짓는 일입니다. 방앗간이 귀했던 시절, 떡지을 쌀가루를 내기 위해선 일일이 맷돌로 갈거나 절구로 빻아야 했습니다. 서마식 딴 거 갖고 그걸 쪄가지고 챙일내 쪄야지 뭐 이거 그냥 돌갱이를 이렇게 쪄서 그거를 해가지고서는 그냥 동네 어른들도 해 넣어놔주고 집집마다 넣어놔서 먹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아니에요. 채로 이렇게 쳤어요. 채로 치고. 쳐가지고 그냥 그거. 삼통세 사통세가 다 서로 그냥 빻아서 그렇게 챙일내 빻는 거예요. 신랑도 밉지요. 옛날 신랑들 안 해주잖아요. 안 해줘. 그게 어쩌어? 그냥 네가 우리들은 이래도 안 해줘. 챙일내 빻아도 거들어주지 않아요. 돌갱이를 빻지 이런 걸로만 빻도 그러고. 좀 빠달라고 하시죠. 아이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야단했는데 이걸 빻아. 빠달리긴 우리 아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여자가 해놓은 일이지 남자가 해놓은 일이냐고 막 야단내는 걸. 할머니들의 절구질로 곱디 고운 쌀가루가 만들어집니다. 고운 체에 내리면 한결 더 부드러운 쌀가루가 됩니다.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전해온 이 떡시루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세월을 품었습니다. 내가 시집 온 지가 한 50년, 60년이 되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몇 년을 썼는지도 몰라. 참 오래된 시루요. 여태까지 비었잖아요, 여기. 철사로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쓴 시루요. 100년을 썼는지 몰라, 몇십 년. 시루는 바닥에 구멍을 통해 올라온 뜨거운 김으로 떡을 쪄내는 우리 민족 고유의 찜기입니다. 시루 밑에는 콩을 깔았는데 맛도 좋게 할 뿐 아니라 떡이 잘 익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곱게 빻은 쌀가루를 넉넉히 얹고 그 위에다 삶아낸 팥고물도 아낌없이 듬뿍 뿌려 켜켜이 쌓아냅니다. 떡을 찌기 위해선 시루 바닥과 둘레가 꼭 맞는 솥에다 시루를 앉힙니다. 그 틈 사이에서 김이 새지 않도록 쌀가루를 개어 만든 반죽으로 가마솥과 시루 사이를 꼭꼭 눌러 막습니다. 옛날에 암만 싸주기 해도 이거 쌀가루로 했어. 쌀가루. 이거 김 세면은 안 익어. 그래서 이제 이게 물 끓는 게 우리로 다 이제 이렇게 솟아야 떡이 활짝 잘 익어. 시루떡은 경조사나 잔칫날에 이웃과 나눠 먹었던 친근한 떡입니다. 풍요로운 수확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지었던 떡입니다. 가을 떡을 하면 가장 먼저 가져다 놓는 곳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가족의 무사 안녕을 빌었던 터줏가리. 그 위에 햅쌀로 지은 떡을 올려놓고 땅과 조상에게 감사의 의미를 전합니다. 가을 떡을 하면은 이제 터주에다가 떡부터 이제 대청에다 갖다 놓고 이제 여기 터주에다 갖다 떡을 해서.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올해 농사도 다 잘 지었고 내년에도 이제 농사 잘 되라고 한 거라고. 갓 지은 가을떡은 이웃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나눠줍니다. 어디 같이 있어? 안 계셔? 여기 가을떡 캔 거 이거. 아, 고마워요. 풍년이라고 그래 농사 잘 지셨지요? 예, 잘 됐습니다. 맛있게 잡수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접시 갖고 다니면서 이구선 누구 한 집 목옷을 담아서 이구 댕겼어요. 이렇게 이구 댕겨. 그 집 가서 또 소리 질러서 꺼내서 주고 또 하고 또 그 집 가서 소리 질러서 또 불러서 또 나오면 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댕겼어요. 대백이 엄마! 대백이 엄마! 들어간다 울려대. 떡까지 왔는데 여기다 그냥 놓고 가요. 쌀 한 톨, 떡 한 조각도 이웃과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한 해 농사 잘 됐다 덕담도 해주고 1년 고생한 이야기도 나누며 마을 사람들 간에 정을 쌓아왔죠.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도 이웃과 함께하니 즐거움이 2배입니다. 이번에는 고즈넉한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수도사를 찾았습니다. 수도사는 신라의 원효대사와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벽화가 그려져 있네요. 아, 예. 이제 그 유명한 1300년 전에 그 원효대사께서 당나라로 유학 가는 길목에 그 해골의 갯물을 드시는 그 장면을 벽화로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해놓은 것이거든요. 불교는 독특하게도 구원보다는 어리석음에서 해방되는 깨달음, 이걸 가장 중요시 여기거든요. 원효대사께서 그런 곳을 바로 이 수도사에서 체득하셨다는 게 수도사는 원효대사가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 절이죠. 정문 스님은 사찰 음식 대중화에 앞장서 왔는데요. 절 뒷마당에 보랏빛 꽃을 활짝 피운 배초향. 우리에겐 방아란 이름으로 더욱 익숙한 식물입니다. 방아는 또 일종의 허브예요. 향이 대단히 강하거든요. 아, 이건 뭐 추어탕 이런 데 들어가면 끝장나지 않습니까? 이거 잘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양한 약효와 톡 쏘는 향이 일품인 방아잎은 사찰 음식의 식재료로 자주 쓰입니다. 절이 대부분 산에 위치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습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좀 냉하거든요, 몸이. 그래서 이 향이 강한 허브를 음식으로 만들어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몸을 좀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고. 사찰에서 직접 키워낸 재료로 음식을 만든다는 정문 스님. 여름 내내 활짝 꽃을 피웠던 연밭엔 꽃이 지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연자라 불리는 연밥입니다. 연자는 머리를 맑게 해주고 소화가 잘 되게 도와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아이고, 꽉 찼네. 채취한 연자는 물에 불렸다 밥을 짓는 데 쓰입니다. 연자밥에는 인삼과 대추 등 영양분 가득한 제철 재료가 듬뿍 더해집니다. 피를 맑게 해주는 대추. 머리를 우수하게 하는 포도. 그다음에 이제 차. 이것도 불린 거예요? 예. 이게 상당히 단단하기 때문에.
연자밥을 비롯해 대부분의 사찰 음식은 스님들의 수행에 도움을 줍니다. 연자는 이제 바깥에서는 뭐 지혈작용이나 기침천식 혹은 또 위가 흐르는 위궤양 뭐 다양하게 이렇게 양리작용이 있어가지고 좋아들 하시는데 스님들한테는 무엇보다도 이 정신을 집중시켜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양리작용이 있기 때문에 스님들하고 연자는 뗄 수 없는 아주 그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식재료거든요. 사찰 음식의 중요한 법도 중 하나가 최소한의 음식을 섭취하는 소식. 음식을 남기거나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짓습니다. 산에서 나는 무공의 채소로 인공조미료나 방부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만드는 사찰 음식. 된장과 고추장을 푼 반죽에 향긋한 방아잎을 넣어 부쳐낸 장떡은 정갈한 밥반찬이 됩니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도승에겐 먹는 것을 비롯해 생활의 모든 것이 수행의 과정입니다. 음식이 상에 오르기까지 셀 수 없는 공이 쌓였기 때문에 몸을 낮추어 먹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극한 정성이 만들어낸 사찰 음식. 그 빛깔이 참 곱기도 한데요. 그 맛은 자연에 가까울 정도로 소박하지만 많은 것을 깨닫고 느끼게 합니다. 이 음식을 만들면서 어떤 정성이 들어갔는지, 식자재가 어떤 건지 다 알아서 그런지 이렇게 그냥 함부로 못 먹겠어요. 좀 조심스럽고 괜히. 네. 수행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은 생명이 유지 존재돼야 수행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생명은 또 이 음식을 통해서만이 생명이 또 존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수행도 역시 어떤 먹을거리, 음식 그 자체에 존재하고 있다. (60여 년) 전 미군 기지가 들어서면서 평택시가지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평택국제중앙시장도 그중 한 곳입니다. 외국인들도 눈에 많이 띄고 이국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것이 여느 전통시장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1950년대에 미군 부대가 여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가게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 시장이 쫙 형성이 됐다고 그래요. 분위기가 꼭 이태원에 온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뭐 외국에 온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먹음직스러운 다양한 먹거리들입니다. 이 햄버거는 독특하게도 달걀 부침이 들어가는데요. 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햄버거 가게입니다. 내가 미군 애들을 또 많이 또 친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군 부대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주는데 햄버거를 주더라고요. 그 햄버거를 주니까 이거 바깥에서 보지도 못하는 음식인데. 저도 햄버거라는 게 생소했었고 또 미국 사람들은 한국 햄버거니까 의심스러워서 못 먹었어요. 그래서 한 석 달 동안은 그냥 아는 지인들만 와서 한두 개씩 이렇게 사 먹고 가고 또 모르는 사람 지나가다가 무슨 빗대떡이냐 뭐 호떡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거든요. 햄버거를 처음 만들어 팔 당시만 해도 우리에겐 낯설고 생소한 음식이었던 햄버거. 처음엔 외국인을 상대로 만들어 팔기 시작했지만 이젠 한국인들이 더 즐겨 찾는 시장의 명물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 이야, 이거 봐요. 지금 이게 그거 하나가 그냥 일반 햄버거보다 크잖아, 이것도.
오, 세상에. 처음엔 그 크기에 한번 놀라고 한 입 베어 물곤 그 맛에 놀랍니다. 수제 햄버거라 그런지 물리지도 않고 우리 입맛에 꼭 맞는 것 같습니다. 평택 국제중앙시장의 오랜 역사와 함께해온 또 다른 음식, 송탄 부대찌개인데요.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햄과 소세지에다 김치와 고춧가루, 육수를 넣고 우리 입맛에 맞게 만든 음식이 바로 부대찌개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게 부대에서 나오는 고기로 썼기 때문에 카터 대통령이면 카트탕, 존슨 대통령이면 존슨탕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부대찌개 이름을 그렇게 붙였었어요. 외국의 식재료와 우리의 입맛이 더해져 만들어낸 부대찌개. 가난에서 벗어난 오늘에 와서도 밥 한 그릇 뚝딱 비울 수 있는 한국인의 별미가 됐습니다. 음식 하나에도 우리네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너른 들판과 함께 서해의 노을이 장관을 이루는 평택을 찾아 넉넉하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고 돌아갑니다.